코로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비대면이 강조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 철강업계에도 이 전자상거래 부분이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이 전자상거래, 철강 전자상거래 부분은 한편으로는 뭔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시장에서는 뭔가 많은 이런 그 제약 요인이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 철강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기존 우리나라의 그 철강 유통 체계와의 갈등. 기존 유통 체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와 이 전자상거래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철강 전자상거래 자체도 어떤 하나의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기존 유통 채널과의 어떤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 판매의 한 70% 정도는 고정 고객, 대량으로 수요하는 고정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사실 유통 거래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 자체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째. 그럼 두 번째로는 대부분 그 철강 회사들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그 유통 회사들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회사들도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한 회사의 제품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사실 이게 전자상거래를 하나 이렇게 개설을 하게 되면 기존 유통업체와의 어떤 관계 문제, 경쟁 문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전자상거래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당면한 그런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나라 철강 그 유통 체계라는 것이 매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하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철강사들은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유통, 그렇죠. 자기가 강력한 지배할 수 있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각자 각 철강사들이 자기가 지배하는 유통을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각자 또 자기만의 또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모든 제품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수익성을 내는 전자상거래 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이커 입장에서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쪽에 좀 매출을 좀 늘리고자 하면 그쪽으로 파는 가격을 살짝 좀 낮추면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그 반대로 그만큼 이제 기존의 유통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 유통 사이에 메이커의 어떤 그런 마케팅 전략에 따라 희비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메이커 입장에서는 내 철강제를 기존 유통 채널로 흘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 만든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흘려보낼 것이냐의 그 선택만 남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게 활성화되고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만들기는 대부분 철강에서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철강제가 다 있고 모든 철강제 중에서 내가 손쉽게 살 수 있는, 직접 메이커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야지 결국은 한국의 철강 전자상거래가 제대로 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렇죠. 사실 뭐 전자상거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취급하는 제품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플랫폼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항상 구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거의 시장 가격이니까 항상 구매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제품을 포스코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포스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현대제철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 현대제철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전자상거래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철강 시장에서도 이 전자상거래가 정말 제대로 활성화되고 성장하려 그러면 이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유통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뛰어넘으려 그러면 정말 그 아까 말씀대로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 기존 유통을 보완하는 형태 정도로만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형태로 존재해 가지고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이라는 것이 미래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아마 지금 철강사들이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비대면 영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뭐 출발은 뭐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소 수요업체와의 거래는 그 유통업체들이 담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 그 중소업체들도 항상 이러한 불만이 있어요. 중소 수요업체들도 포스코가 직거래를 하고 싶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물량이 적으니까 포스코가 직접 이제 그 수주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철강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서 직접 중소 수요 유통업체라든가 중소 수요가들도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입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중소형 수요업체들이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수입제 쓰던 걸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수입제에 뭐 대응하는 그러한 목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여기에는 철강제만 이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철강 가공 제품이나 혹은 다른 제품들까지 다 이 사이트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걸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제 개설을 했는데 막상 개설하고 나니까 더 큰 문제는 기존 유통과의 관계 문제죠.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기존 유통과의 관계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유통의 역할을 그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유통이 그냥 단순 유통만 한 것이 아니라 메이커가 예를 들어 내놓는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재고를 감당한다든지, 그렇죠. 보관 기능, 또 창고 기능, 굉장히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불황을 같이 극복한다든지 이런 그 메이커와 한국 시장에서의 메이커와 유통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거든요. 그건 오프라인에서만 작동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요. 사실 이게 전자상거래 부분은 물론 효율적이긴 해요. 그냥 최종 소비자와 메이커가 연결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기능은 거기서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철강 유통이 계속 기존 유통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면 한국 유통은 전자상거래 부분으로 완전히 전환하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성장하지 못하면 투자비만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전자상거래로서의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걸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전개를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은 메이커가 그 전자상거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전자상거래 쪽으로 파는 가격을 살짝 낮추면 물량이 거리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의 매출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메이커의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이 상충관계에 있는,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들고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줄어드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운영했던 그 포스트레이드에서 스틸 트레이드에서 중소 유통업체라든가 중소 수요업체들을 위해서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량을 일단 배분을 작게 했지만 일도 한 기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양도 제한을 했지만 그 양만큼은 시중 가격보다 싸게 그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유통업체들은 아니 시장 가격 자체를 교란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도 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한 그 현재의 어떤 체제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철강 전자 상거래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유통 체계 하에서는 약간 그 유통 체계가 전자 상거래 사업의 발전의 하나의 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약 요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걷어지면 더 성장은 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그런 캡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그러나 이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철강 전자 상거래도 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많고 또 한국 철강 시장의 구조상도 제약 요인이 많지만 그러나 좀 큰 틀에서 보면 전자 상거래는 지금보다는 양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사업도 우리의 모양에 맞게 뭔가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확실히 이 성장에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그 자체로서 좀 성장하고 수익성 있는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금 철강 업체들 간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방식보다는 하나의 큰 조금 더 스케일이 큰 그런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그게 그렇지 않고는 전자상거래 자체로서의 그런 효율성이나 수익 어떤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큰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업체들 간에 결단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서로가 협력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협력 모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순히 철강 제품만 생산한 제품만 이렇게 판매한다기보다는 이제 철강 수요 자체를 창출시키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키는 역할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어떤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하고 고도화시키면 그 수요도 새로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IT 전자상거래가 원체 이제 이게 활성화되고 또 소비재 이런 데서는 뭐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우리가 마치 이게 전자상거래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쪽으로 가면 뭐 그것이 무조건 선인 것 같이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든 철강사들이 정말 앞다투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의 그 전자상거래 사업의 소위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사실 뭐 지금 현재의 어떤 현실적인 체제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자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성장의 어떤 문제, 성장의 한계,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좀 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전자상거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상거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모이는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철강사들이 능동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수요가별로 그 수요가들의 어떤 그 구매 시기, 구매량, 제품 특성 이런 것까지도 사실 다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냥 수주를 받아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마케팅인데 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또 그 어떤 판매 혹은 마케팅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런 어떤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의 어떤 각 사별로 이루어져 있는 유통체계, 고착화되어 있는 유통체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사 제품만 판매할 수밖에 있는 그런 한계 이런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뛰어넘는 이제 방법론이 참 중요한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철강 전자상거래 사업이 뭔가 좀 이렇게 스스로 어렵게 되는 데는 너무 이게 메이커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이커 주도적으로만 전자상거래가 존재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유통이 중심이 돼서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예, 예, 예. 아니면 또 저희들 뭐 회사와 같이 이런 철강 정보를 다루는 회사가 중심이 돼서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제3자적인 자리에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철강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 예. 이런 노력이 이제 되고 지금까지 어떻든 너무 철강사 중심의 이런 전자상거래만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어떤 협력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인식 예. 이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고 예. 또 그 공감대를 가지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정말 협력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에 대한 그런 그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과 같이 막 각 사별로 이렇게 분절된 단절된 그런 사이트보다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협회나 이런 데서 한번 지금 사실 이게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그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것 자체가 전 투자의 비효율성이지 않습니까? 과잉 투자고 그렇게 봤을 때 협회 차원에서 조금 더 협회 차원에서 차라리 그 철강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런 뭐 연구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먼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아무리 철강 전자상거래가 뭐 좋고 화려해 보이지만 또 우리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 철강 시장에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모습은 매우 미래지향적인지는 좀 못하다. 그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사실은 너무 메이커 중심적이고 그래서 각 개별 기업의 하나의 영업을 지원하는 보조하는 수단 정도로만 발전하는 것 같아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어떤 철강 산업 발전에도 많은 제약 요인이 되고 또 가깝게 우리가 중국 같은 인근 나라는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 철강 시장 전반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